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와 세다. 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귀국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귀국해서. 어제는 아니고요. 며칠 네. 전인데 내일 아침 비행기로 이제 도쿄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모시기 와. 힘듭니다, 지금 교수님. 그렇게 가까운데 계시는데도 그래도 또 오실 때마다 네. 잊지 않고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일본 얘기를 뭐 또 여쭤봐야 될 텐데 요즘 좀 좋아진 걸 막 일본 경제가 이제 다시 살아나냐 막 이렇게 보이다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잠깐 그랬다가 이제 아닌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인 생각. 네. 그 일본 경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예. 일본은 계속해서 쇠퇴하는 경제거든요. 이 쇠퇴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 뭐 실질 GDP나 1인당 GDP가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계속 다른 나라에 따라잡히는 그런 경제예요. 쇠퇴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 기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까?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GDP 총액으로 볼 때. GDP 총액으로 볼 때, GDP 총액으로 볼 때 일본의 GDP도 길게 본다면은 뭐 20년, 30년을 본다면은 꾸준히 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실질 GDP든 명목 GDP든 한번 충격이 와가지고 내려가면은 예. 한국은 그 코로나 때 충격이 와가지고 한번 내려갔다가 그 이듬해 해에 내려간 것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일본은 한번 내려가면은 그 직전에 내려가기 직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은 3, 4년이 걸립니다. 아, 힘이 약하구나. 네, 뭐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60세 혹은 60대 할아버지다.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한번 어딜 다치시면은 금방 회복이 안 돼요. 그거야 사람 몸은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 노인들이 많은 경제, 나라 경제도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충격이 오면 왜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리바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나라가 늙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 여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예. 그러니까 고령층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고령층은 소비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투자할 때는 하고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여요. 감정이 예. 금방 회복이 되는데 네네. 그런데 노인분들은 그렇게 안 되죠. 네, 거기에다 많지. 네, 거기에다가 기업도 여기에 적응을 하면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면은 얼른 투자를 줄이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빨리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충격이 오면은 일본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노인 경제에서는 소비가 급속도로 또 주는구나. 수축이 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고용과 투자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악순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한국도 똑같이 제가 비유할 때 보통 한국은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45세 그리고 좀 오늘은 좀 죄송한데 우울한 말씀을 예. 연말이고 하니까 예. 연초돼서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네. 연말이니까 우울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의 한국은 45세였다 지금 50세가 됐는데 일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모순되는 얘기를 들으시죠. 어디선 예. 막 좋다고 했다가 예. 어디선 나쁘다고 했다가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비유적으로 한다면은 60세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미 60세라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을 땐 또 되게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예. 한국은 50세니까 아직은 힘이 있죠. 예. 힘은 있지만은 50세인데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엉망진창 50세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엉망진창 그러니까 딱 저희인데 저희. 네, 60세보다는 좋아요. 60세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좋아서 저도 그걸 볼 수 있어요. 좋은 거를 볼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엉망진창이니까 한국도 이제 60세가 됐을 때는 일본보다 그 전에 더 관리를 잘해가지고 한 55세 정도에서 노화도 좀 천천히 가고 또 관리도 되고 하면은 더 좋잖아요. 잘 관리된 55세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엉망진창 50세.
한국은 네네네. 일본은 관리 잘하는 60세. 네, 관리 잘하는 60세. 어떤 면에서 관리를 잘하는 그래요. 경제가 관리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경제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의 GDP가 이제 워낙 원화가 싸니까 엔화가 싸니까 엔화가 싸니까 독일에 이어서 세계 3위에서 4위로 내려간다 하는 이제 뉴스를 들으셨죠. 예. 네. 근데 거기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가장 많은 댓글이 포털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그 뉴스의 댓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 일본의 이런 현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나라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나는 큰 나라가 아니라 살기 편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근데 이거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좋아요가 달린 거거든요. 일본의 댓글, 일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가장 큰 포털에서 여기에 관련된 뉴스 중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뉴스를 제가 찾았더니 거기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것이 나는 큰 나라가 아니라 살기 편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살기 편한 나라라는 것이 우선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떤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최근에 가장 열심히 보는 것이 고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금리도 막 굉장히 헷갈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악화되면은 더 이상 금리는 올릴 수 없다. 혹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용이 되게 중요하니까 우선은 고용이죠. 예. 살기 편한 나라라는 것은 아무리 지금 GDP가 막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실업자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더 낭패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용이 전반적으로 잘 되는 경제가 살기 편한 나라고 또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꼭 내가 소유한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나와 내 가족이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노후가 그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나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한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도 안 되게 만들고 경제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거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과 노후의 안정 저는 이게 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살기 편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죠. 아, GDP 1인당 GDP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네. 우리의 목표는 고용과 복지. 복지. 주거와 네. 노후의 불안을 줄이는 게 목표다. 네, 네. 그런데 1인당 GDP도 일본에서 줄진 않아요. 그러니까 쇠퇴한다는 의미가 일본이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은 아주 조금씩 올라가니까 일본보다 굉장히 뒤처져 있던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고. 올라가서 지금 거의 같아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한국도 일본처럼 여전히 선진국으로 남을 것이고 또 여전히 조금씩 성장을 할 거예요. 예. 하지만은 20년 뒤에 한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무시하는 그런 나라들과 이제 1인당 GDP가 구매력 수준에서 거의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시아에서 좀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의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이게 일본에서는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한국도 쇠퇴를 하는 거죠. 조금씩 성장을 하나 성장의 속도가 줄어들다 보니 네. 뭐 당연히 네. 그런데 일본은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그 고용. 노후의 걱정, 고용 걱정, 뭐 그런 주거, 네. 주거 걱정이 네. 잘 관리되고 컨트롤되고 있어요? 아니요. 고용은 좋아요. 고용은 좋은데 임금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노후는 불안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지만 그래도 역시 일본의 그 연금이란 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불안하고 주거는 안정이 돼 있지만 역으로 또 빈집이 막 지방에선 속출하면서 예. 그 도시의 양극화 도쿄 중심부는 굉장히 오히려 사람이 몰리는데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사람이 굉장히 안 오는데 이런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우선 한국보다는 이 세 가지가 더 잘 관리가 되니까 한국도 이 정도까지 우선 일본은 이미 60세가 돼가지고 이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50세니까 이 50세에서 일본 정도 관리를 한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 합니다. 관리는 일본 정부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일본 전체가요. 일본 전체가? 네네네. 일본 정부도, 네네. 일본 기업도, 네. 일본인들도? 국민도, 일본 노동조합도 어떤 정치의 문제라거나 어떤 정권의 문제라거나 이것이 아닌 것이 생각해 보세요. 출산율이 우리가 뭐 진보 보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진보 보수도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다는 게 되게 이상한데 진보 보수 열심히 얘기하는데 출산율이 진보든 보수든 어느 한 정권에서는 출산율이 반등을 했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지만 계속 내려갔잖아요. 네.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소득의 불균형 이것도 계속 나빠졌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금이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그러네. 살면서 정치가 뭔가를 바꿔줄 수 있겠다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정권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은 안 바뀌었는데 예. 제가 약간 작정하고 나온 것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는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살률의 문제, 노인 빈곤의 문제, 청년 고용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논의가 굉장히 안 이루어지고 연금 개혁도 지난번 대선 때 후보들이 연금 개혁을 하겠다. 이거는 동의를 했는데 어느 정당도 우리가 집권한다면은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의 연금 개혁이 한국에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 안을 안 내놓으니까 이 안을 서로 내놔야 대선 때 서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예. 국민들도 좀 보고 예. 판단도 하고 또 어떤 한 정당이 반드시 막 완전히 우월한 정책을 가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서로 토론하면은 여기서 수정도 되잖아요. 예. 좋은 것도 가져오고 예. 이렇게 하는데 아예 그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안 하고 지금도 어떤 안이 나오면은 이 안에 문제가 뭐다 반대한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라고 안 하니까 예. 저는 지금 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데 아예 지금 당뇨도 문제고 고혈압도 문제고 콜레스테롤도 문제인데 이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냐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냐 이거조차 저는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문제를 막 얘기하고 서로 떠들고 경쟁을 해야 그래야 좀 앞이 보이는데 너무 그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건강 관리가 막 엉망이니까 예. 그걸 좀 보자 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네. 우선은 그 자살률이거든요. 한국의 자살률. 네,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잘 아세요. 다들 아시는데 이 자살률이 일본보다 높은데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이 지금 제가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일본이 보시면은 자살률이 한 번 확 높아진 다음에 이때 97년, 98년인데 이때 일본 기업이 굉장히 많이 도산을 했을 때거든요. 예. 그 유명한 그 야마구치 야마이치 증권이라든가 뭐 그 장기신용은행이라든가 다 이때 도산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 최근 한 10년 정도는 자살률이 낮죠. 예. 낮아졌죠. 그러네. 그리고 코로나 때 좀 높아지긴 했는데 예. 여전히 그 낮죠. 근데 한국은 한 번 올라가 가지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일본보다는 상당히 높으면서 OECD 그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살률 1, 2를 다툰 나라거든요. 예. 근데 한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이 노인 자살률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일본은 전체 자살률보다 별 차이 없어요. 아주 약간 높아요. 예. 그런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그리고 한국의 평균 자살률에 비해서도 막 엄청 뛰죠. 예. 제가 80세 이상만 보여드렸는데 예. 이게 70세 이상도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예. 70세 이상도 굉장히 자살률이 많아요. 노인 빼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살률 차이가 크지 않겠군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 문제. 네, 다른 연령을 보면은 연령이 점점 올라갈수록 한국과 일본은 점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다른 연령에서는 좀 젊은 연령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의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노인들이 굉장히 이 노인의 비중이 크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2020년 정도죠. 지금 정도가 되고 나서는
일본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70세 이상 그 노인의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2043년쯤 되면 20년 뒤죠. 20년 뒤면은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미래의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7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네. 네,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때도 한국은 노인이 증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가 예. 크게 줄지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이 힘든 노인들의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힘들까를 보고 이걸 뭔가를 대책을 좀 세워보지 않는다면은 노인이 더 많아졌을 때 한국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노후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우리가 예. 가지고 있는. 예. 네. 이게 한국의 문제고. 자, 그렇다면은 청년들은 괜찮은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청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청년 고용 환경은 되게 좋아질 거야. 이렇게 예, 생각을 예. 하시는데 사실 저도 청년 고용 환경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 일본에서도 청년의 인구가 지금 20세부터 24세만 보여드리는데 이 청년의 인구가 파란색 바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96년 정도의 피크를 찍고 그 뒤부터 쭉 줄어들어서 1000만 명 수준에서 가장 많을 때 1000만 명 수준에서 우선 800만 명 수준으로 20% 정도가 뚝 떨어지고요. 예. 네. 그다음에 700만 명 정도로 30%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600만 명 정도로 40% 정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예. 지금은 큰 변화는 없고 있는데 청년 인구가 쭉 줄어들고 있을 때 이때 청년 실업을 한번 보세요. 이 연령대 실업이 인구가 떨어지고 줄고 있지만은 실업률은 꾸준히 올라갔죠.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때가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을 때가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앞으로 한국도 단지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 청년 실업은 이제 해소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야 지금 일본 경제가 좋으나 나쁘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모순되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고용이 좋은데 고용이 좋으려면은 기업이 실적이 안 좋으면 고용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청년 실업이 2012년, 13년부터 꾸준히 줄어가지고 낮은 상태에서 지금은 조금 올라갔죠. 한 4%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취업자는 주황색인데 보시면은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취업자 수는 조금 별로 늘었어요. 안 줄었네요. 예, 그럼 늘어나네요, 네네. 심지어. 예. 오히려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여드리면은 15세 이상 취업자를 보세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가 있는데 인구는 보시면은 69만 명이 줄었어요. 예. 네, 15세 이상에서. 하지만은 정규직이 294만 명이 늘었어요. 어이구. 그리고 비정규직도 195만 명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구는 줄고 있는데 정규직도 늘고 비정규직도 늘고 정규직은 더 많이 늘었어요. 놀던 친구들이 다 취업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네. 노인들도 지금은 우리보다 많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살률도 낮고 네, 네. 뭔가 하여튼 저 지표로만 보면 훨씬 네. 나아 보이고 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청년들도 취업할 취업하고. 자리가 많고 네, 네. 일본은 경제가 그동안 그게 안 좋았다면서 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네. 이게 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를 보여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일본에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2013년부터 2022년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이제 솔직해진 거예요. 솔직히 일본이 현실을 본 거예요. 음. 뭐냐면은 아무리 정부에다가 외치고 정권에다가 요구하고 아무리 해도 일본 정부는 청년에게 줄 실업수당도 부족하고 노인들에게 줄 연금도 부족한 거예요. 예. 예. 일본 정부는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각자 도생. 예. 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우리가 돈이 없다 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무조건 사람들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지 기다리지 말고. 네, 일하라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와사다 대학에서 그 월급을 받을 때 수당이란 게 있어가지고 예. 배우자 수당이란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의 소득이 1년에 얼마 이하면은 제가 배우자를 부양해야 되니까 저한테 월급이 조금 더 나왔어요. 예. 배우자를 부양하라고. 예. 그건 고용주가 줬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그것도 묘한 제도네요. 네. 그랬는데 일단 이게 없어졌어요. 제 입장에서는 연봉이 깎인 거예요. 예. 네, 배우자 수당이 없어졌으니까. 예. 그런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역시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은 제 그 부양 가족이니까 세액 공제가 있었어요. 예. 네, 부양자 공제, 그 배우자 공제. 그런데 이 배우자 공제도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임금은 깎였는데 세금은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업주부로서 있는 사람을 일본 정부가 케어해 주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그거를 그냥 그렇게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 전업주부도 나가 일하라는 거예요. 전업주부가 갖는 인센티브를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 노인들에 대해서도 65세까지가 정년이었는데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70세까지 고용 그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서 노인이 원한다면은 70세까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기업은 이제 싫어하는데 마침 이런 정책들 노인들도 일하세요. 이제 얘기할 때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들도 여력이 생겼고 오히려 일손이 부족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노인들을 고용을 하길 원한 거예요. 하지만은 자 65세까지 일했던 분이 이제 70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을 이제 65세부터는 정년은 끝났으니까 1년씩 계약직으로 이분을 이제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용은 연장이 되는데 계약직이 되면서부터는 일도 좀 줄어들고 네, 칼퇴근 딱딱 가능하고 좀 일도 한 과거에 하던 거에 한 60%밖에 안 하고 임금도 한 60%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딱 필요한 자리에 이 사람을 쓰면 좋은데 이 사람을 지금 65세까지 하던 일을 그대로 맡긴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맡긴다. 그대로 맡기면은 임금도 그대로 줘야 되죠.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합당한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60세인 분한테 그대로 일을 맡기면서 연봉도 그대로 주면은 젊은 사람을 뽑을 유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규직을 줘야 된다는 이런 또 어떤 정도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네. 예. 왜냐면은 젊은 사람이 조합이 없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출발을 하면은 인생 전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65세까지 정규직이었던 분을 또다시 정규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젊은 사람한테 정규직제를 줘야 되는데 예. 65세 이상 분들한테 계속 똑같은 연봉을 주면서 똑같은 일을 시킨다는 거는 기업의 부담인데 이것 때문에 기업이 거의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연봉을 한 60% 정도로 자르고 이제 계약직으로 고용을 했어요. 예, 예. 이게 소송이 간 거예요. 예. 나는 일은 똑같은데 연봉이 왜 깎이냐. 야, 똑같은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이겨서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이겼습니다. 해서. 자, 일본에서는 어떻게 그게 났냐면은 당신이 65세 정년이었기 때문에 65세에 당신은 일을 그만둘 수도 있었다. 예. 그런데 당신을 70세까지 취업을 연장시킨 것은 일본이란 사회의 합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신이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당신에게도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60%만 준 것을 그것이 위법이 아니다네. 그렇게 그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혜인데 65세까지 정규직이었던 분은 만약에 그 뒤에 계약직이 돼가지고 연봉이 60%로 깎인다 하더라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사람이 정규직 직장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은 삶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이제 케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 고용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는. 여성 고용률이 좀 더 단적이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지금
65세 이상을 제외한다면은 모든 연령에서 일본이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이 더 높아요. 65세도 여성은 일본이 약간 높네요. 거의 똑같은데. 네, 모든 연령에서도 높죠. 그리고 특히 한국을 보시면은 20대 후반은 여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20대 후반은 남성 여성이 다 높은데 여성이 좀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면 떨어져요. 그랬다가 40대가 되면서 약간 회복이 되죠. 네. 그 뒤에 다시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M자 커브라고 하는데 M자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죠. 그런데 이 M자 커브가 없어진 나라에서 출산율이 회복됐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 M자 커브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낙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고용 상태가 좋다 보니까 20대 후반이 80%도 넘는 고용률이기 때문에 거의 85%이기 때문에 이게 워낙 높아서 그렇지 사실 30대도 보면은 거의 80%거든요. 그러니까 이 M자 커브가 사실 일본에서는 없어졌네요. 네,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훨씬 높아요, 고용률이. 그리고 20대 남성을 보시면은 여기가 20대 남성인데 한국의 남성은 우선 군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건 각오를 해야 돼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이 안 된 걸로 보거든요. 우리가 대학에 있거나. 그래서 고용률은 낮지만은 이 일본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낮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남성들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20대 남성이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정년 연장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년 연장에서 굉장히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50대예요. 네. 이분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정년을 연장하는데 연봉까지 깎이지 않는다면은 이건 뭐 굉장히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 정년을 연장을 하고 연봉까지 깎지 않으면서 20대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하면은 네, 그거는 여력이 있다고 쉽게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년 연장을 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해서 이 연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가 정년 연장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청년 고용을 케어를 하면서도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은 지금 현재 청년 고용 상태도 이렇게 안 좋다라든가 청년 중에 정규직이 어느 정도고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도 5, 6년 전까지는 언론이 얘기를 많이 하더니 했죠. 정치권도 많이 하더니 이제는 거의 마치 포기했다는 듯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청년 실업 얘기 좀 진부하게 느껴져서 그런가 이제. 그런데 옆에 한번 주변을 보세요. 대학 지금 4학년이라든가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아니면 대학을 졸업 못해가지고 5학년, 6학년인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임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잡을 잡겠다고 한국에 임금이 높은 한국에 오는 친구보다는 훨씬 임금이 높은데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금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국보다 일본이 너무 낮다. 임금이 너무 낮다. 그리고 이제 임금도 한국이 훨씬 높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이 맞아요. 평균 임금을 보면 더구나 지금 뭐 엔화가 형편없으니까. 네. 그렇겠죠. 저도 그렇고 와서다 교수들이 특히 이제 저는 국제학부에서 강의하고 경제학과에서도 주로 그 영어로 대학원 강의도 영어로 하고 있으니까 외국 교수님들하고 많이 그 놀게 되는데 일본인이 아닌 우리끼리 모이면은 늘 그 얘기해요. 나 이제 미국에는 내 친구하고 비교하면은 완전 나 거지다. 100엔에서 150엔이니까 이건 그렇죠. 정말 맞아요. 한국 같으면은 1000에서 뭐 900이라든가 뭐 850이라든가 뭐 10% 15% 수준인데 달러라면 50%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거지 된 거예요. 나 뭐 미국 가면은 돈 못 쓴다, 막 미국도 못 간다. 이제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한국이 훨씬 높은 게 맞아요. 하지만은 그 얘기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한국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하지만은 제가 보여드렸듯이 고용률을 보신다면은 한국은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고용률에는 자영업자도 다 들어가요. 네. 이 자영업자가 20%는 될 거거든요. 이분들은 임금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예. 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까지 뺀다면은 어느 한 연령대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뭐 50%도 안 되는 연령대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의 사람만 좋은 거예요. 임금이 높으면은. 네. 그런데 또 한국은 아시지만은 또 임금이 양극화돼 있어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쪽은 임금이 좋지만은 복지도 좋고 또 이게 중기업 소기업 내려오면은 임금이 또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격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중기업 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아니면 자영업자인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극심한 그 빈부 격차를 겪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슬금 어느 정권에 상관없이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빈부 격차, 임금 격차가 커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대기업은 많이 주는데 이거는 그냥 민간 기업에서 대기업 많이 주고 예. 중소기업 줄 여력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은 적게 주니까 네. 이거 어떻게 정부가 할 수 없어 보이잖아요. 없는 문제고 이건 자유시장 경제 그 문제인데 하지만은 제가 중소기업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이제 대기업에서 어떤 납품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대기업의 뭐 서비스를 맡는다든가 저는 우리 집에 무슨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서비스를 부를 때 그분이 그 가전제품을 만든 대기업의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회사라든가 무슨 뭐 협력업체라든가 맞습니다. 예. 따로 고용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부품이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품을 수리하러 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딱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부품의 값은 얼마,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수리하는데 드는 인건비는 얼마. 예. 그런데 대기업에 있는 분들의 임금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이 단가, 이 수리하는 분들의 이 받는 그 임금의 단가라는 것은 너무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기업은 우선 그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노동조합이 굉장히 잘 조직돼 있으니까 많이 주기도 하고요. 대기업에 고용돼 있는 분들은 하나의 직장 단위로서 뭐 수천 명 이렇게 네. 되니까 고용된 입장에서도 파워가 있지만은 하나하나의 그런 협력체들이라든가 이런 곳은 뭐 몇십 명 수준의 업체들 되게 많거든요. 대기업에 위에서 일하는 네. 협력업체 중에는. 그러면 여기는 전혀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 대우조선의 그 분규가 있었죠. 그 하청기업에서. 네. 근데 저도 이쪽의 노사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 뉴스도 좀 보고 열심히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서 대강 제가 이해한 것은 대우조선이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그 뭐 정리하고도 있었고요. 또 임금도 뭐 다 삭감되고 오르지도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공적 그 기금이 나라의 돈이 투입이 돼가지고 예. 정상화를 했어요. 정상화를 하고 드디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흑자를 내고 흑자를 내고 하니까 본청이라고 하죠. 그 대우조선에 있는 분들은 임금이 삭감도 되고 아니면 동결도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드디어 흑자가 났으니까 임금을 이제 파바박 올린 네,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이 대우조선을 위해서 또 일하는 하청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을 동결된 그대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인간이라도 이건 너무하다. 우린 똑같이 이 대우조선에서 배 만드는 일에서 우리도 어떤 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청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이 계속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의 임금은 동결돼 있다. 그러면은 너무 화가 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하고 하면은 여기에서 대우조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들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파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장이 멈추면은 대우조선의 손해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너희 이 녀석들 파업은 안 돼. 이렇게 나오니까 파업도 이제 뭐 불법 파업이 막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파업이 되고 나면은 모든 언론에서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멈추니까 대우조선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손해를 보는가.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많은 선진국에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그런 얼마나 정말 공정하게 페이가 가는가 하는 거는 선진국에서 공정위가 개입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너무 계속 소득 격차 문제야 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표면으로 드러내가지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격차가 있고 과연 이 격차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선진국 자본주의 미국이나 혹은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고 한국의 미래에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꼭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거의 빈부격차 문제라는 것이 자꾸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라의 돈을 줘가지고 복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복지를 하자는 축이 있고 복지라는 것은 그 포퓰리즘이다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측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일본은 정부가 우리는 이제 돈이 없어 너네가 다 벌어야 되고 기업 너네가 줄 거 줘야 되고 막 해야 돼 하는 것처럼 한국도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복지에 대해서도 자꾸 포퓰리즘제가 나고 하는 거니까 정부는 이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날 수 있도록 좀 저는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네, 질문이 있는데. 네네. 진짜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가능하려면 네. 결국은 기업이 뭔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 네. 고용을 받아줘야지 네, 그런 네. 게 다 가능한 건데 네, 네, 네. 우리는 자꾸 기업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사실은 사람을 한 명 쓰는 것보다 다 기계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도 도입하고 공장에도 이제 사람 대신 기계로 놓고 그래서 자꾸 효율적으로 가니까 사람은 자꾸 필요가 없어요. 네.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니까. 네. 근데 일본은 기업이 그렇게 안 하는 거. 저는 그게 일본은 맞는 내수 중심이고 한국은 수출 중심이다 보니 한국은 노동자들한테 후하게 주는 게 우리끼리 담합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설득해서 야 기업 우리 다 같이 잘 근로자들 살아보자. 후하게 주자라고 한들 나가서 나가서 아이폰이랑 경쟁해야 되고 오포 비보랑 경쟁해야 되는데 그럼 그들은 싼 중국인 임금을 주고 만드는 걸 갖다가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럽시다 해봐야 어차피 우리끼리 경쟁이니까 나카무라 상내도 좀 올려주고 그게 될 텐데 우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하나 걱정인 거죠. 원래 접한 환경 자체가 다른 게 아니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는 중소기업한테 잘해주는 게 굉장히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대기업 가려고 하고 안 되면 재수 삼수하고 공무원으로 몰리고 이 난리가 그건데 중소기업한테 어떻게 잘해주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뭐 대우조선이 어떤 하청업체한테 한 달에 얼마 줄 테니 요런 일감을 해주세요. 근로자 100명 쓰셔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업체 말고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으니 그래도 그 업체한테 일감을 주려면 가장 최저가에 줘야지 이 업체한테만 후하게 주면 그럼 나머지 업체들은 왜 우리는 안 줍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즉 괜히 더 줄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안 그러면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질서가 없어진다는 게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예를 들면 그런 예를 하청업체한테 괜히 더 주면 괜히 더 준다는 표현이 죄송하긴 하지만 더 주면 그거를 하면 우리가 납품하겠습니다 하는 업체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그 가격 받고도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네도 우리랑 똑같이 납품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미 올렸을 텐데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기업은 갖고 있는 경쟁력이 그냥 인건비 따먹기밖에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건비 경쟁을 하는 건데 그걸 특정 중소기업 업체만 잘 주라고 할 수가 있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갈량이어도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제갈량은 다 모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들이 서로 있는 제갈량 다 모아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약간의 반론을 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그 일본은 수출 위주고 일본은 내수고 한국은 예. 수출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 굉장한 사실은 오해예요. 그래서 오해라자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알고 이게 제가 그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이걸 띄워줘 보세요. 네. 네. 이게 그 아즈노모토라고 예. 식료품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절연제도 만들 만큼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진화한 기업인데 원래는 한국으로 치면 미풍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유형 고정자산인데 유형 고정자산에 일본에 가지고 있는 것이 4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형 고정자산이라는 것이 뭐 공장이라든가 뭐 생산설비라든가 기계 뭐 이런 게 유형 고정자산인데 예. 이 기업은 이미 자기네의 그 생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하고 또 판매 절반 이상도 해외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 생산 해외 판매니까 사실은 일본 국내 시장보다 해외가 훨씬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돈을 버는가. 수출이면 우리 땅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보낸다는 거지만은 예. 이 기업은 그게 아니라 해외에서 아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기업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의 많은 식료품 회사들이 라면 회사가 뭐 어디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기업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간장 만드는 회사 무슨 뭐 우리가 뭐 삼성 그 현대차처럼 일본의 도요타라든가 소니라든가 뭐 히타치라든가 이런 건 너무 당연하죠. 이런 친구들은 뭐 매출액의 절반의 이상이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해외 발생을 공장을 많이 갖고 있다. 네, 예. 해외 공장도 그렇고 또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해외 의존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미쓰비시 UFJ 그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을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 치면 KB 금융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매출액인데 매출액의 50%만 일본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네. 금융그룹인데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도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본은 내수 시장이 끝없이 축소된 나라예요. 예. 이미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20세기 후반부터 줄기 시작했고 예. 또 인구 자체는 이미 10년 넘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끝없이 축소하니까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로 끝없이 달려나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금융기업들도 일본의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나갈 때 같이 거기에 나가서. 업어서 같이 나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계속 돈은 많으니까 기업들이 해외에서 계속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타일랜드에서 뭐 4번째로 큰 은행을 인수합병했다든가 예. 어디에서 뭐 몇 번째인 증권회사를 뭐 인수합병을 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해외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고요. 예. 또 하나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아까 제가 아지노모토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븐앤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세븐앤아이 홀딩스인데 여기가 세븐일레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최근에 일본 경제가 되게 막 좋다 이러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일본 기업들 실적이 최근 몇 년간에 굉장히 좋았어요. 코로나 때 잠깐 꺾였다가 그 뒤에 또 지난 2년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도 아지노모토하고 세븐앤아이 둘 다 매출액도 자기네 레코드라인이네. 역사상 최고. 예.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도 자기네 역사상 최고. 예. 네, 최고인데 주가를 보시면은 이 아지노모토는 주황색인데 주가가 엄청 올라갔죠. 이 니케이 평균 주가가 니케이 주가가 지금 검은색인데 이 검은색에 비해서 아지노모토는 엄청 올라갔죠. 예. 그런데 그 세븐앤아이는 니케이만큼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매출액은 사상 최대에다가 일본의 소매업 최초로 매출액이 10조 엔이 넘었다고 해가 10조 엔이면 100조 원이잖아요. 예. 어마어마하죠. 이걸 넘었다고 해서 화제도 많이 되고 했는데도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왜냐? 저건 해외로 갔느냐 안 갔느냐의 차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 세븐앤아이도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세븐일레븐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세븐앤아이의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백화점, 슈퍼, 편의점이거든요. 백화점, 슈퍼, 편의점인데
이 백화점하고 이게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 화면을 또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백화점과 슈퍼의 그 이익이에요. 단기 예. 계속 마이너스죠. 뭐 그러네요. 몇 년째 마이너스죠. 네, 5년째. 네. 예. 그러니까 백화점은 팔아버렸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지금 슈퍼도 막 굉장히 팍팍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국도 이런 계열의 모 기업이 최근에 너무 실적이 안 좋아서 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던 회장님이 막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같은 운명인 거예요. 일본이 내수가 계속 축소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쫓기다시피 해로 막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오히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데도 어떻게 고용이 유지되는가 하는 거에서 일본도 아까 보시면은 막 청년 실업이 막 치솟고 우리가 히키코모리 무슨 뭐 취업 빙하기 이거 다 일본에서 온 말이잖아요. 예. 일본도 그런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런 시절 겪으면서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일본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면서는 이제 고용을 늘리자, 임금을 늘리자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는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늘려야 그래야 일본도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어렵거나 아니면 회사가 좀 잘 풀려도 이 노동조합들도 대기업 노동조합도 막 임금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진 않아요. 고용을 유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일본에선 이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높지만은 고용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는 동료 중에 누군가는 잘려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느니 그냥 낮은 임금을 유지하자. 받고 유지하자. 이건데 예. 이렇게 가면서 또 하나 그 특징이 보시면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나름 방안을 찾았냐. 조금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AI의 시대가 오고 예.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2020년의 데이터인데도 그 3년 전의 데이터인데도 일본은 이미 OECD 평균보다도 OECD 평균 전 세계 평균이 아니라 OECD 평균보다도 노동 시간이 짧은 나라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지금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노동 시간은 팍팍팍 줄이고 대신에 그 이 고용은 늘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그만큼 그러면은 임금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노동 시간 줄이면서 임금을 더 준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임금은 낮게 우선은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지만은 노동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세 사람이 일하던 거를 노동 시간을 줄이면은 네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데도 임신을 한 직장 여성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냉혹해요. 우리나라는 네. 예. 왜냐면은 사실 나 같아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우리 셋이 일하고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임신했다고 쳐보죠. 네네 임신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육아휴직을 받고 나가셨어요. 네. 예. 이 나머지 2명 보고 이제 3명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억울하죠. 임신해서 나가가지고 아니면은 육아휴직은 아니더라도 임신했기 때문에 이제 출근과 퇴근을 조정해가지고 10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해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안 하는 일 분량은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임신하거나 아니면은 아내가 임신해서 남편이 뭐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은 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와세다 대학에서 직원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근무 시간을 줄여주고요. 또 교수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강의를 좀 빼줘요. 예. 그런데 자 우리 동료 중에 경제학 가르치는 분이 이제 중에 한 분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여성 네. 교수님이. 그래서 저보고 자 그 교수님이 강의하던 거 박 교수님이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하겠나요? 안 하죠. 싫다고 네. 하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고 그 교수님이 하던 강의를 임신 때문에 못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그 파타임 강사를 구해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분 임신하시군 분은 돈은 다 주고 네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일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다 많은 돈을 못 주잖아요. 원래 평소에 네네. 평소에 많이 못 주죠. 많이 못 주는 대신에 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기업이 부담하고 그런데 이게 기업이 충분히 여유가 있거나 대기업이거나 충분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이걸 할 수 있지만은 작은 기업들은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출산 대책으로 우리가 육아휴직 이런 거 우리도 막 되게 보전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하죠. 정부에서 또 이거를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부가 그걸 지원하고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주변 동료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니까 그러면은 더 고용하는 수밖에 없잖아, 이런 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또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그 길에서 공사가 있는 경우에 보시면은 안전요원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냥 이제 입간판이죠. 근데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재밌다, 막 여기는 재밌다 하시는 것이 일본에서 도로공사에 있는 것을 지나다 보면은 사람이 일은 안 하고 안내를 해요. 여기 예, 공사 예. 중이니까 예, 예. 이쪽으로 가세요. 돌아가세요. 한국에선 필요 없는 인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은 예.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효율성에는 우배되지만은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나는 큰 나라가 아니라 살긴 편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소득은 조금 적더라도 그런 데서 안전할 수 있는.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교수님 말씀은 저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들으면서 일본이 뭔가 비결이 있을 것이야. 혹은 일본 기업들이 요즘 뭐 쌓아놓은 현금도 많다고 하니 일본 기업이 살아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뭔가 비결의 원천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건 대단한 비결인 게 아니고 일종의 사회적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합의했다가 비결이네요. 기업도 사실은 어쨌든 고용을 좀 더 하고 나도 월급을 좀 덜 받고 뭐 청년들도 좀 뽑아 내가 만약에 월급 좀 줄어들어도 우리 다 같이 사니까 그렇게 합의하자. 그럼 사회적 합의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어겨서 조금 더 똑똑한 친구한테 월급 더 많이 주고 뽑고 좀 일 못하는 친구 자꾸 내보내고 하면 회사 더 잘 돌아가고 제품도 좋아지면 일본 소비자라고 안 좋은 제품 비싼 것을 주고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 싸게 만들려면 혁신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똑똑한 인재 뽑아내고 나쁜 인재 자꾸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 버는 걸 뻔히 아는 경영자들이 그 사회적 합의를 따르기 위해서 그걸 안 하면 그건 기업가가 아닌 건데 그걸 어떻게 강제합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이 60대 할아버지가 관리를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봤자 60대 할아버지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본이 완전히 올해의 롤 모델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 아닌데 이제 일본이 조금이라도 앞서서 깨우쳐가지고 앞서서 하는 게 있다면은 이 관리의 방식, 예를 들어서 당뇨인데 뭐 걷는 게 몸에 좋더라 해서 네, 걷는다면은 우리도 이제 걸어보자 이런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그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했고 두 분이 또 이제 기업 입장 이것도 예. 말씀을 하고 하시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기업이 힘들 때는 전혀 안 돼요. 아무리 뭐 사회적 합의고 뭐고 기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예, 이건 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또 보여줘 봐주세요. 예. 제가 네, 띄운 네. 거를 지금 제가 지난 10년간 일본이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일본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은 고용도 많이 늘어났고 정규직도 많이 늘어났고 지난 10년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일본 기업들의 이게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예. 코로나 때 뚝 떨어졌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죠. 예.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이 시기에는 이 주가를 보시면 이게 버블기예요. 지금 파란색이 가장 높이 올라간 게 네. 주가는 버블기를 회복을 못했지만은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많이 이미 올라갔네요. 버블기 이상으로 많이 많이 올라간 좋아졌네.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일본도 안 돼요. 취업 빙하기니 뭐니 막 기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좋아지면서 여력이 생긴 거를 확인해 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그러면은 우선 고용 상태를 봐가면서 고용이 안정돼 있는 걸 보면서 최저임금을 고용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올리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고용이 그 데미지를 받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막 혁신적으로 팍팍팍 나가지는 못하는데 그것도 일본의 문제고 효율성도 일본이 효율성 떨어진다는 것도 일본이 많이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업의 실적을 봐가면서 한다. 찔끔 최저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이제 늘려고 노력하고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를 같이 봐가면서 하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 10년간 좋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사회의 합의하고 방향하고 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약간 스위스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고용을 무리하게 늘려서 기업이 다시 망가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일종의 스위스팟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생각은 못했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좌알 아시죠? 그 항공회사. 일본의 칼. 네, 일본의 예, 칼. 예. 네. 좌알이 일본 항공이 한번 파산을 했어요. 네. 2009년쯤에. 예. 근데 이 파산할 때쯤에 그 CEO가 사장님이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하고 같이 버스 타면서 출근하시고 출퇴근하시고 사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사원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임금도 안 깎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파산한 거예요. 파산하고 나서 그땐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이제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었는데 이분을 데려와 가지고 자를 이제 재생을 해달라. 근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작은 선은 오히려 큰 악이 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파박 잘랐어요, 사람들을. 파박 잘리면서 이분이 불과 2년 만에 자를 다시 상장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파악 사람들을 자르면서 임금도 파악 자르면서 다시 이 자를 회생시킬 때 큰 이 반감이 없었던 게 이미 파산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의 평소의 그 경영 철학이나 경영 스타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종업원들을 중시를 해요. 종업원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지만 결국에 이 종업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비정해질 때는 비정해져야 된다. 네, 작은 정이 얽매이면은 결국엔 더 큰 악을 가져온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일본의 하나의 그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효율성이라든가 경쟁력, 살아남는 거, 외국 기업과의 경쟁 이런 거는 일본에서도 그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자기네 판매액의 절반 이상 뭐 어떤 기업은 뭐 70%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하고 경쟁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 중요한 것이 단순히 우리는 생각할 때 자 우승한 사람들을 뽑고 AI도 막 쓰고 이제 잘 못하는 사람들은 팍팍 잘라내고 이래야 기업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정말 능력 있는 경영자고 정말 잘 돌아가는 회사라면은 재취업이 아니라 재훈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은 미래에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우리 기업은 지금 여기는 안 돼. 한국과 중국에 이미 경쟁력을 잠식당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여기로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자기네 직원들도 이제 새로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그래야겠죠. 네네.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하고 근데 또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노조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연때까지 TV 만드는 일만 계속 해왔어. 근데 이놈의 사장이 TV는 잘라버리겠대. 이건 없애버리겠대. 그리고 우리 보고 나가서 다른 데 가든지 뭐 다른 TV 회사에 가든지 아니면 여기 남으려면은 너네는 이제 저쪽 다른 팀으로 가야 된다. 컴퓨터 팀으로 가야 된다. 그럼 나는 연때까지 컴퓨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 나는 거기 가가지고 우수 사원이 아니라 이제 좀 뒤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는 너무 손해하면은 이거를 노조에서 절대 결사 반대. 이건 안 돼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를 살린다는 차원에서는 CEO가 어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라든가 재훈련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사실은 노조도 협력을 해야 돼요. 그 회사의 미래 비전이 같이 보인다면은. 그러니까 그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거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 CEO한테 중요한 역할인데 이걸 성공한 CEO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CEO들이 있어요. 뭐 이나모리 가수 뭐 네네 또 뭐. 그렇고 소니도 거의 망할 뻔했는데 그 가조라는 그 사람이 그 소니의 CEO가 거의 망할 뻔한 망하지 않나 했던 소니를 살렸는데 이 사람도 거의 이나모리 가저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들을 보호하지만은 잘라야 될 때는 자르는데 하지만은 자를 땐 자르더라도 최대한 보호하면서 가고 CEO의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쪽을 유도를 해 가면서 만에 하나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면은 그 책임의 100%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 못을 받고 나간다는 건데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일본에서는 CEO의 롤 모델처럼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히타치를 재생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히타치라는 거함이 지금 완전히 이제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은 마지막까지 여기 남는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 남들을 먼저 내보내더라도 예.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히타치한테 그동안 굉장히 이거 월급을 많이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히타치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그 마지막 사람은 여기에 남는 마지막 사람은 내게 하겠다는 각오로 했는데 역시 같은 시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일본인들은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집단 의식 뭐 그런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 네. 되게 이상적으로 들려요. 네네. 좀 합의도 잘 이루어지고 네네. 뭐 뭔가 적절한 점을 찾는 것 같은데 일본인들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즉 그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효율인 건데 네. 사회적 효율보다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면서 약간 비효율을 감수하지 어떡하겠니 이 어려운데 이건데 나만 살짝 빠져서 효율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회적인 질타든 뭐가 가니까 그걸 안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뭐냐 궁금한 거죠. 자발적으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은 너무 어려워서 무슨 사회적인 반성이 있었던가. 무슨 뭐 그렇지. 그리고 뭐 훌륭한 경영자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따먹어야 하는 일본의 중소기업, 한국의 중소기업 이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일본의 중소기업은 사장이 차라리 내가 덜 벌고 말지 어떻게 직원을 자르냐 싶어서 그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면서 자기는 전세집도 전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왔네요. 네. 이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너무 마지막에 어쨌든 마지막인데 두 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려는 거를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셨네요. 우선은 제가 일본에서 좋은 점을 일본의 나쁜 점을 가져가서 이걸 배웁시다 이럴 수는 없는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좋은 사례 이걸 가져와서 이건 좋은 사례니까 이걸 해봅시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정말로 좋은 사회면은 쇠퇴하지도 말았어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쇠퇴하는 사회니까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쇠퇴하는 사회에서 근근히 이제 관리하는 요 관리의 비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는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늘 잃어버린 20년이지만 30년은 아니다. 지난 10년은 안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면서 얻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막 이제 이거를 막 얘기하고 하느냐 맞아요. 잃어버린 20년 동안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주구장창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주구장창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주구장창 하더니 지난 10년간은 이제 더 이상 주구장창 안 하고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면서 뜻밖의 일본 기업들이 뭐 영업이익 최고, 도요타 최고 냈다, 소니 최고 냈다, 히타치 최고 냈다. 도시바 망하고 사녀 망하고 샤퍼 망했지만 살아나는 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이제 뭐 자율주행차 해, 뭐 인공위성 해, 뭐 우리 이제 로켓 쏴하면서 우리 한국이 못 따라오는 중국이 아직은 투자 안 하는 그런 부분 할 거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잃어버리고 나름대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 노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효율과 어긋나는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냥 사회적 압력으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좋아진 게 되더라. 한 가지 과연 경영학 교과서에서 이런 식의 경영 스타일을 나쁘다고 할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경영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은 보니까 20년 동안 망해가면서 20년을 잃어버려 가면서 길을 못 찾아서 주구장창 맨날 TV 틀면은 이 얘기 하더라. 일본 경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 이거 취업 못하는데 어떻게 되냐. 20년 내내 이 얘기를 하더라. 근데 왜 한국은 이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누구 감옥 보낼까 이 얘기만 하냐. 그렇긴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일본은 정권 교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자민당이 잘못했다고 100번 얘기해봐야 어차피 정권 안 바뀌니까 그냥 청년 실업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씩 51대 49로 선거를 하는데 청년 실업 얘기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누구 잘못한 거 지적하면 세상이 바뀌고 내 중심으로 오는데. 아, 그건 너무 극단이에요. 그렇게 따면 다 뭐 미국도 그렇지 뭐 미국 잘 되잖아 그래도. 미국이 왜 잘 되는지 제가 얘기해 드려요? 그 나라는 길이가 잘못됐다니까. 땅 파면 석이 나오고. 시간이 거의 없겠지만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부분도 그 일본이라고 해서 정권이 안 바뀐 건 아니에요. 예. 네. 2009년 10년 이제 그 이전까지 자민당이 해도 안 되니까 민심이 확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이 대승을 해가지고 이제 있었죠. 민주당 네.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은 자민당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무슨 게 뭐 국민의힘에서도 무슨 게 뭐 친윤 있죠, 반윤 있죠. 뭐 비명 친명해서 그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자민당에서도 그 안에서는 또 서로 정권 잡겠다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도 파워는 달라지고 민주당으로 바뀌었다가 민주당에서 다시 자민당으로 바뀐 또 역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일본은 그 파워 게임을 할 때 나를 어필할 때 정치인들이 예. 나를 어필할 때 그 아베노믹스 들으셨잖아요. 예. 그 전에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고이즈미하고 그 아베잖아요. 그 가장 유명한 것이 고이즈미는 성역 없는 개혁. 개혁 없이 성장 없다. 이거 해가지고 막 우정 민영화 뭐 하면서 고이즈미가 있는 연금 개혁, 우정 민영화, 뭐 부실채권 처리하면서 고이즈미가 있는 내내 예. 경제 문제 가지고 막 주구장창 싸운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 거 가지고 좀 싸우자. 네. 그 다음에 아베 같은 경우에도 예. 아베노믹스 들고 오면서 단지 양적 하나가 아니라 아베가 그 완전히 그 민주당이 했던 그런 예. 주장들 그냥 다 가져와가지고. 그 아베가 막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방식에 개혁해가지고 노동시간 줄이세요, 여성임원 늘리세요. 이거를 그 유튜브 보면은 아베가 기업 찾아가서 노동시간 줄여달라, 임금 올려달라, 여성임원 늘려달라, 육아휴직 주게달라 하는 게 막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꼴통 보수 아베도 일본의 그 시절을 겪으면서 예. 민주당 거를 그냥 다 자기가 카피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떠들어야 남의 거라도 카피해서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원리가 아직도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고용을 유지하고 하면 또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뭔가 그게 뭐 안정되고 고용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효율의 방향을 뭐. 찾은 것보다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일본 나름대로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늙어가는 일본이 뭔가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현실도 장난이 아니니 그 일본 거 그대로 베껴오자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참고를 좀 방향 해보자. 비슷하니까 참고도 좀 해보고 아니면 좀 다른 답을 갖고 오고 다른 토론을 좀 해야지. 교수님 토론이라도 좀 하자 이런 거잖아요, 좀. 맨날 뭐 법인 카드 얘기, 주가 조작 얘기 좀 그런 것 좀 그만하자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네. 생산적인 토론이 시작되어야 네. 우리도 뭔가 다른 솔루션을 내놓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야. 국민들이 같이 토론을 해야 맞습니다. 그건 아유, 바뀝니다. 의미 있는 예. 얘기였습니다. 와사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이제 일본은 살아난 것 같으니까요. 이제 한국으로 오세요. 이제 와세다 대학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잘할 것 같습니다. 아유, 저는 한국도 일본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기껏 한국인이 외국의 조합을 잡았는데 예. 국민연금이 둘 다 아슬아슬한 둘 다 나라라서 내 노후는 어떻게 되나.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네, 저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거 좋습니다. 뻔한 얘기보다 그럼요. 좀 이상한데 싶더라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